예, 저는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 사실 저도 뭐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 와서 과학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어, 방금 뭐 소개받은 것처럼 뭐 저는 사실 과학 기술자는 아니고요. 사회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했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제 프랑스에 갈 때는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문화예술의 중심지고, 뭐 디자인, 뭐 향수, 뭐 그다음 요리,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용하는 제가 뒤에 또 설명 나오는데 뭐 엔지니어라는 용어도 사실은 프랑스에서 만든 거고요. 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과학기술 관련된 게 예. 마이크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프랑스가 이제 어떤 과학 기술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포스텍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과학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 20년 동안 주로 이제 과학 문화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이제 낸 책인데, 제가 뭐 최근 한 단행본으로 한 15권 정도 냈습니다. 15권 정도 냈고,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최근에 낸 책인데, 얼마 전에 냈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문화라는 책이고요. 이 그림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격투기 하는 장면이 있죠.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목을 차고 있죠. 그래서 목차입니다. 제 책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과학 기술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저는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연과학도 이제 변하는 게 많습니다. 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면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사회 변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와 변동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이죠. 그래서 사회학이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사회학과 출신으로 이제 사회학이 발생한 태동한 이제 프랑스 가서 이제 사회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두 사진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뉴욕 거리 사진이고요. 부활절 이제 축제했을 때 이제 사진인데, 왼쪽은 1900년의 부활절 축제 뉴욕 거리 사진이고, 오른쪽은 1913년, 13년 후에 이제 사진입니다. 그런데 왼쪽 사진 보면은 여기 이제 교통수단 거리에 다 차 있는 게 다 마차들입니다. 마차들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마차가 한 대도 없고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점이 포드 자동차가 T 모델 양산했던 것이 아마 1906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그래 10년대 그때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이 이제 발명되고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도 변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사회 변동에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발명입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었을 때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차의 발명이라는 게 대단한 이제 사회적인 발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견인 겁니다. 발견은 이제 주로 이제 요즘 이제 과학적인 발견인 거죠.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뭐 뉴턴이 이제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주변을 알게 되고 물질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생명체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고, 세 번째는 문화 전파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용하고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문화죠.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이 이제 문화 전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수용이라고 그러죠. 문화적인 수용이고, 그래서 이제 발명과 발견, 문화 전파의 세 가지가 중요한 원인인데,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이 큰 어떤 위기를 맞은 거죠. 이제까지는 과학 기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은 또다시 이제 과학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 1번, 2번, 3번까지는 주로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간 외에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재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난, 예를 들어 인간이 의도치 않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재난이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재난이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과학 기술이 발전해 오신 뭐 이런 어떤 과정이었는데, 사실 이제 질병이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뭐 베스트셀러죠. 총균세도 보면은 인간의 그 거대사적으로 볼 때 총, 그다음에 이제 균, 뭐 쇠, 여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총균세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16세기에 1532년에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 뭐 지금 이제 페루 지역이죠. 잉카 제국을 점령을 하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피사로 군대가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16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잉카 제국의 군대가 한 8만 명을 괴멸을 하게 되는데, 뭐 전쟁을 통해서 괴멸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원주민들이 괴멸하는 이런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14세기에 그 유럽에서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은 뭐 르네상스라는 게 새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상업이나 교육이 발달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이게 이제 아까 뭐 스페인 군대에 갔던 그 시기죠. 그 중남미에 이제 천년두가 이제 창궐하면서 원주민들이 90% 이상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산업 구조가 농업이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제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플루 이게 이제 1910년인가 그렇죠. 근데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면서 한 5천만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이러면서 약간 이제 그 집약적인 산업들이 점점 이제 약간 어떤 대량 생산 체제로 컨베이어 벨트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 시점은 사실 이제 포드 자동차 양산하고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자동차 혁명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현대사를 보면은 사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 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과학과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류 역사상의 어떤 과학자라는 직업이 나타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술사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추어로서의 과학자는 있었지만 직업적인 과학자라는 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최초의 어떤 직업적인 과학자라고 할 때는 1666년이죠. 1666년에 프랑스에서 아카데미 데 시앙스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과학 할리먼이죠. 할리먼인데 물론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먼저 만들어졌지만 프랑스의 아카데미 데 시앙스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립 이제 할리먼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너희들은 이제 연구만 해라. 그러면 이제 왕실에서 봉급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는 최초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과학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직업적인 과학자가 탄생한 게 한 3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년쯤 전에 1800년 초반입니다. 이 시점은 산업혁명이 한참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타나니까 대중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일종의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 영국 그 RI 그 로얄 인스티튜션 왕립 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걸 합니다. 여기는 과학자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강연인데 사실은 과학 강연이죠. 그래서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이 어떻게 보면 과학 문화의 어떤 출발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강연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 이 왕립 연구소의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게 대단한 전통이고 대단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말에 이제 대중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행사고 매년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강연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 이제 강연자로 선발이 되었는가, 원래 주제는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뭐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요. 그런데도 이제 왕립 연구소의 소속 과학자로서 대단히 어떤 많은 업적들을 남겼고 뭐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 크리스마스 렉처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칼 세이건이나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여기에 이제 강연자로 나섰고요. 이 행사 자체가 영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또 만들어진 또 다른 행사 중에 페임 랩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과학 창의재단하고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 문화원에서 같이 공동 주최를 하는데 과학자들 중에 이제 끼 있는 사람들 과학을 설명하는 대회를 하거든요. 과학 스피치 대회입니다. 3분 동안에 이런 PPT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과학을 설명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퍼포머라고 해서 전문적인 연기자들을 좀 선발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 커뮤니케이터하고 좀 협업을 해서 뭔가 이제 과학 퍼포먼스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트렌드는 이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죠. 이런 어떤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시설, 뭐 음향시설 대부분의 것들이 과학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융합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버들이 대세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들 미래 희망 직업 보면은 과학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 관련해서도 100만 명이 넘는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물궁이 잡학지식도 126만 명이고요. 일분과학도 지금 80만, 곧 이제 100만 명을 내다보고 있고, 뭐 긱벌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텍 출시이죠. 학생 창업을 했던 이런 사람이고, 어쨌든 이런 끼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사회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학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는가 그 이야기인데요.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과학의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대중의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계몽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식을 대중들에게 물이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듯이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로 이제 과학과 사회가 그런 어떤 관계를 맺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초창기의 어떤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과학 대중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중의 눈높이에서 좀 쉽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 대중화라는 패러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을 해서 사회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고 과학과 관련된 기계들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이제 분야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과 사회가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과학 이해라는 관점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국 왕립 학회에서 로얄 소사이어티에서는 1985년에 대중의 과학 이해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단계는 이제 정말 과학이 고도화되어서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 과학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과학 기술입니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울리고 휴대폰 보고 뭐 전철 타고 자동차 타고 모든 게 컴퓨터 없으면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할 수도 없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침대도 과학인 거고 모든 게 이제 과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과학이 우리 삶의 어떤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과학이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또 과학을 또 향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단계인데 선진국에서는 우리도 요즘 이제 과학에 대한 참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중들은 사실 과학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결국 과학의 성과물들은 대중들이 향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또 과학에 같이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고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패러다임이 대중의 과학 참여인 거고 요게 좀 더 발전하면 대중의 연구 참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 R&D에서도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위드 리서치라는 그런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어떤 삶에서 어떤 좀 뭔가 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모델이 대중과 과학기술자들이 협업하는 그런 모델,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들을 P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면 이제 초창기에는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막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다가 조금 접점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과학이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하고 과학 정신이 이제 하나의 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과학 관심도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이걸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보면 36.8점에서 49.5점 2004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제일 정점을 찍은 게 보면 2010년 49.9점인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GDP 대비해서 보면 세계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 관심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 문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문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선 개인이 과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갖다 보면은 뭔가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과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즐기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문화라고 했을 때 과학 문화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과학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교구가 되든지 하여튼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채널이나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채널 미디어라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과학관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간에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4번째로는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람까지 해서 이 4가지가 과학 문화의 4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뭐 과학 지식 콘텐츠 뭐 스토리 게임 만드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미디어는 뭐 사이언스 TV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이언스 올도 있고 뭐 이런 인터넷 포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제 과학관 전시장 뭐 극장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양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과학 퍼포머, 그다음 과학 크리에이터까지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 정부나 이런 과학문화 전문기관들은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예산이나 뭐 법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과학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역사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사실 과학 기술과 관련된 거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과학 기술은 이런 어떤 이슈, 사회 문제나 재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아젠다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 이런 아젠다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생활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O2O 과학 문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뭐 대중의 과학 참여, 그다음 대중의 연구 참여도 있었지만 대중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이 과학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과학 문화에 있어서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학관도 메타버스 과학관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를 체험해보고 그 공간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뭔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형식의 어떤 과학문화 경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 늘어나고 뭐 재택생활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콘텐츠 소비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학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되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콘텐츠 소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도 보면은 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운전하지 않으면 책을 읽겠다부터 해서 뭐 영화를 보겠다, 뭐 먹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콘텐츠 소비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문화 4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4요소의 어떤 형태도 좀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도 주로 이제 O2O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콘텐츠로 바뀔 거고, 또 이제 플랫폼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진화해 갈 거고, 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이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과학 기술이라는 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보통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했을 때 연구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연구 개발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기술은 저는 이제 우선 시작은 과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과학관에서 평생 동안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과학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관의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도 과학 교육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형식 과학 교육이 학교 밖 과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은 그 연구자들, 과학자들이나 뭐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문화인데요. 과학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과학과 사회가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과학자와 대중이 만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발굴하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쭉 일생 동안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나 연구자들이 훌륭한 정말 R&D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R&D 성과들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과학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과 교육과 문화라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역의 어떤 혁신을 이야기할 때도요, 혁신 거점이라고 했을 때 혁신 거점에는 혁신 주체로서의 연구 개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을 양성하는 재교육 시스템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도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성원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문화적인 차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프랑스 이야기, 제가 뭐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어디도 이제 문화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 없는 나라는 없죠. 근데 문화부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959년에 처음 만든 게 문화부입니다. 세계 최초의 문화부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그 드골 정권 때죠. 드골 정권 때 드골 대통령이 문화부를 처음으로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해가지고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앙드레 말로를 지명을 했고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문화부 장관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화의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문화부를 만들면서 문화부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문화부의 어떤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문화부의 역할은 그 이전에는 교육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교부라고 했잖아요. 문교부.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는 건데 그래서 교육부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교육은 과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극작가 장 라신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것은 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대학의 몫이다. 그렇지만 문화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라신의 작품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교육이라는 것도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과학을 이런 배움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건 이제 과학 문화 차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학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